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예전부터 고3은 제가 항상 특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문제를 풀고 심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애들부터는 올해 제가 이제 수원 수투부터는 심화 강의를 모아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2학기 때부터는 강의반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제가 자기주도 수학을 하는데 강의반은 아예 화목에 6시에서 8시까지 묶어놓고 그 아이들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보통 오면 하는 일이 보통은 이제 기출시험을 하나씩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시험 있는 거 오답을 좀 하고, 제가 심화 있는 거를 그 단원별로 문제를 한 2시간 정도 풀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숙제한 거 오답을 하고 또 숙제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성과가 더 나았어요. 성과가 더 나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고2랑 고3, 고1, 2, 3 같은 경우는 이 강의랑 병행하는 수업을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년에 올라가는 고2, 고3 강의를 제가 하고, 저기 좀 이따가 이제 발표해 주실 정밀철 선생님이 이제 고1 강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반 여는 강의 설명회라, 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 다 아시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중1이고 고2거든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좀 갭이 커가지고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부터 설명 다 드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손 들면 제가 질문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 고등수학 선행 반복하고 완성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단순하게 1학년의 내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애들이 이제 고2 수원이랑 수투 준비하잖아요. 수원이랑 수투가 이제 수능의 공통 범위이죠. 그리고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뭐 본당의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고3 문제를 가져다가 바로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 고2 올라가는 애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를 고3 심지어는 한 달 전에 본 수능 문제까지 풀고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수원 수투를 풀면 있어서도 여기 있는 게 심화가 잘 돼 있어야 여기에 있는 심화가 풀려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수원 문제가,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가 단원이 되게 생뚱맞거든요. 좀 애들이 힘들어하고, 수투는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 공부하셨으니까 문과 미적분이라고 하는데 다항함수 미적분이거든요. 2차 함수, 3차 함수의 미적분인데 수원 수투의 개념적인 내용에 나오는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문제가 나오는 거, 큰 문제는 보통은 앞에 수원이나 수투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1단계를 하면 2단계, 3단계는 사실 고등수학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방정식으로 풀고 함수로 풀고. 그래서 고등수학이 반복이,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가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로 나갈 때는 뭐 5번 이상 얘기하지만, 저는 최소한 고등수학 센을 잡았던 실력 청석을 잡았던 10번 이상 풀고 더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남는 장사거든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초등에서 중등 갈 때 중1 적응해서 애들이 중등 수학이 좀 편해지는 허들보다 중3 거 끝나고 고등 허들이 훨씬 크거든요. 그 허들 이 자체가 이 고등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님 좀 빡센 분이라서 대치동에서 그러긴 했지만, 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반강제고 자율도 있었지만, 옛날에 이제 지금 서울광영제고죠. 서울과고 간다는 반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어가 있었거든요. 4학년 때 중등과정을 끝내고 5학년 때부터 실력정석을 해서, 근데 그 실력정석을 단순히 본 게 아니고, 실력정석을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한 13번 정도 풀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건데, 월화수목금토일 수학학원을 가서 수학학원에서 과학도 하고 다 했거든요. 수학학원에서 시험을 하루에 4시간씩 5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5년을 시험을 봐서 이 고등수학이 거의 마르고 달토해서, 예전에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지금보다 제가 중3 때 수학을 훨씬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멀리서 A급의 문제를 보면 저건 답이 21이지 이렇게까지 풀었어요. A급을 푼 것도 그렇고 실력조사도. 그게 정말로 남는 장사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애들 가르칠 때도 여기 문제를 보면 그런 게 그 뒤로 이제 강사도 계속 했지만, 이 문제가 요 단원에서 수원 옛날에 기출 나온 게 끌었는데 여기 뒷부분은 옛날 고등수학 이 문제를 가져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애들한테도 알려주는 이유가 이 모든 게 기반이거든요. 이 기반을 이제 2학년이면 이제 사실 이제 수원해야 되지만 그 기반을 2가지 중에 하나 하셔도 돼요. 정석으로 하셔도 되고, 보통 제가 제가 이제 어릴 땐 센이 없었잖아요. 센, B, C 안 되면 B라도, 그러니까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서 풀리잖아요. 그러면 더 재밌는 거는 센을 B만 열심히 5번, 6번 풀어도 딴 애들이 심화책 바로 처음 풀 때보다 심화를 풀면 훨씬 잘 풀고 덜 틀려요. 그리고 덜 까먹고.
그래서 일단 고등수학 가기 전에 이 반복, 센을 하는 거 해서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완성을 한 다음에 1학년, 2학년이 좀 갈려요. 뒤에 기출문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요새 트렌드는 그 그러니까 정석이나 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석이나 센을 한 다음에 고1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선택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중등부터 얘기를 할게요. 중등이 만약 저학년이면 저는 실력 정석이랑 불능 라벨을 지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을 중등 저학년이면 제가 미리 좀 시키는 이유는 실력 정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오픈형 문제예요. 오픈형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센처럼 객관식으로 어떤 걸 풀어서 찍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주관식으로 주어져 있고 문자가 많이 쓰여 있어서 그 문자 조건에 따라서 나누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 영재과학고가 실력 정석을 학교 교재로 쓰거든요. 그 영재과학고 애들도 제가 주말에 가끔 오면은 방학 때 같은 경우 가끔 실력 정석 복습한다고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실력 정석으로 연습을 많이 해두면 제 가장 큰 장점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객관식 주어있고 하나씩 넣어보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 자체를 보고 이 문제는 조건이 이러니까 나눠서 푼다. 그래서 나눠서 하나씩 써나가는 애들이 이제 영재학고 애들이 그걸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등 저학년 아니면 제가 실력 정석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실력 정석도 제가 그동안 가르쳐보면 최소 3번에서 5번 이상 안 보면 어차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저희 분당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필요한 전국연합 기출이나 아니면 뭐 EBS 고난도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에서 미리 시작해서 아이가 착실하게 잘하고 센을 잘 풀고 사춘기가 오지 않는다면 실력 정석을 한 3번에서 5번 볼 여력이 있으면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본인 스스로 푸는 거를 처음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실력 정석 강의도 했던 이유가 그걸 배워서 푸는 연습을 하면 이렇게 오픈형 문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게 이 자체가 수능의 킬러랑 준킬러를 푸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소리 논술이랑 다 연결된 거고 이게 킬러. 그럼 뭐가 도움되느냐?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2, 고3에 학교에서 내신 나오는 수능 평가원 문제는 킬러 문제를 가져와서 풀거든요. 물론 지금 분당의 현실은 2학년이나 3학년은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2학년 애들 잘 가르쳤잖아요.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심화를 강의를 했을 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다 있어요. 학교에서 프린트 준 게 제가 나온 게 다 나왔어요. 학교 시험도 제가 한 게 다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되게 뛰어난 예질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워낙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분당이 2학년에서 내신을 볼 때는 사실은 이런 실력 정석에 대한 킬러를 푸는 연습보다도 이거를 반복해서 숙달해서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신속하게. 그게 중요하긴 한데 수능도 생각하고 수리논술도 생각하신다면 저학년이라면 실력 정석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수리논술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옛날 외대부고에 고1 말부터 이제 준비하는 아이인데 또 실력 정석 연습 문제만 주말에 따로 푼 적도 있어요. 대신에 걔는 따로 푸는 걸 보고 제가 주말에 첨삭해서 준 적도 있어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의 기출문제죠. 이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복습을 하면서 이제 수원 수투를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예전같이 중등 같은 경우 여기까지 끝까지 다 가고 진학을 한다? 뭐 좋긴 하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센 한두 번 풀고 요거 센을 풀고 가는 것보다는 이거 센을 풀고 이거 실력 전석을 풀고 이거 안 하고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실력을 높여놓고 나중에 가서 하는 게 이거 어차피 3학년 때 내신 하거든요. 3학년 때 요거 내신만 하는 거는 수능 특강이라고 그건 완전하게 연계교재 안에서 거의 숫자만 바꿔서 나와요. 이거는 60점만 나오면 A가 나와서 애들 제가 2학년 가르친 애들 보면 1학기 때는 좀 미리 했어요. 센 한 번씩 풀었어요. 애들도 쫄아서. 근데 다 100점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해요. 그 학기 중에 기말고사 대비로 하루 정도 하고 전날 하고 이번에 늘 푸는 거 있는 애가 전날 와서 저 학교 프린트 2번 풀고 교과서 2번 풀고 와서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낮은데 이제 이거 문과 쪽하고 이제 요새 이과 쪽도 이제 내신 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상대평가로 보는데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제 보통 많이 택해요, 수능을. 근데 요거에 대한 거는 생각하셔야 될 건 나중에 혹시 수리논술을 하신다면 요거 비중이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이제 그거만 배려를 하신다는 거. 나중에 질문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고등수학 처음 들어가기 전 단계, 겨울방학, 그다음 1학년, 2학년 내신 수능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등학교 수학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죠? 1, 2, 3, 4등급. 현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때부터는 바뀌었어요. 10%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이제 만약에 중3부터 만약 있으시면은 1등급제가 4%잖아요.
그 4%로 생각하면 중등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받아서 89.5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게 한 25% 정도거든요. 비율이 23에서 25%. 그게 고등학교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혼나는데 아무튼 만약에 중2에서 올라가실 때는 10%잖아요. 그죠? 그 10%는 더 무서운 얘기가 인서울 전체 정원이 10%가 안 돼요. 그건 아세요? 대학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고에 가서 내신으로 1등급을 10% 있는 걸 못 들면 사실은 극단적으로 유튜버들은 자퇴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심각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인서울은. 그래서 그 학교 선택이랑 다 맞물려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고교 그 개편안 설명을 했으니까 동영상 찾아보셔도 되고 그게 확정 시한이었어서 확정은 안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 고1 시험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 수학에 비해서 고등 수학 자체가 워낙에 그 허들이 높아서 거기 적응하는 게 첫 번째고요. 거기 적응하는 거. 두 번째는 적응을 해도 시험 보는 연습을 해가지고 시간 안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등 시험을 봤는데 내가 20분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등 수학 시험 보면 안 남을 거예요 아마. 중등 수학 시험에서 내가 시간이 되게 빠듯한데 100점을 맞았다. 그럼 고등 수학 가면 한 20분 부족해요. 그 정도로 시간이 극심해서 보통은 반복 숙달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정말 많이 하고 결국은 그 가기 전에 그 본인 갈 학교 아니라 분당에 좀 괜찮은 학교까지 기출문제를 1년치를 좀 시험을 봐서 점수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 나오는 걸 확인하는데 그건 언제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 정석 같은 걸 풀잖아요. 기출문제는 언제 푸시면 되냐면 요걸 한 다음에 그 자이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자이스토리가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 보는 그 전국연합이잖아요. 그죠? 전국연합 이거를 제가 애들한테 저희 반에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요걸로 A 단계부터 있는데 A 단원부터 F까지 하면 2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좀 되거든요. 요걸 보고 나면 고1 1-1 중간고사 범위가 돼요. 전 요거 끝나면 요거부터 보기 시작해요. 일단 중간고사부터. 그래서 요걸 보면 생각외로 많이 틀려요. 첫 시험인 제가 항상 보는 저희 고기집이라고 분당 지역 시험이 있는데 학교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순회고 분당고 볼 때까지 애들이 오 나쁘지 않네 내가 고등학교 가서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20문제 있으면 진짜 많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어. 9개, 10개. 이거 하고도. 그러면 이거를 반복하고 이 시험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될 길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린 이제 부교재 쓰는 EBS 고난도, 뭐 기타 심화 교재가 있지만 여길 기본으로 잡아서 여기 기출문제 푸는 것까지가 되면서 준비를 해야 가서 고1 시험을 그나마 가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1등급을 맞을 만큼 연습을 한 아이가 항상 1등급을 맞아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날 가서 시험을 보는데 본인이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던지 자기가 보통 안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이 좀 많아서 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또 안 나와요. 너무 심각해지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 고2 학부모님이 이제 1학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라고 했는데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 심각한 얘기긴 하죠. 저는 기도해요. 고1부터는 시험 볼 때는 이게 그날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도 대진고에서 1등급 나올 만한 애들 한 7, 8명 있었는데 7명을 보내놓으면 한 명은 작살이 나고 한 명은 2등급이 나오고 나머지가 1등급이 나와요. 아무리 봐도 1등급이 다 나올 애들인데. 그러면 학원에서 시험 볼 때 그러면 그 작살난 애가 제일 잘 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날 가서 당황하면 그래서 이 고1 시험 가기 전에는 저는 이제 시험 보는 전략 훈련도 좀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날 가서 분석이 안 되면 그런 시험 분석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뭐 거기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고1 시험은 되게 1-1이 중요해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나 좀 된다고 싶은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선행발로 거기 좀 잘 봤다고 공부를 안 하면 2학기부터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진짜 열심히 제가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고1 첫 시험 잘 봐서 애들이 동기부여 되길 바라거든요. 그럼 못 본다고 인생 망하냐? 그건 아니에요. 못 봐도 이 자체가 시험이 되게 중학생이 볼 땐 되게 어렵지만 고등 전체적인 시험에서는 그래도 제일 쉬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차피 점수가 더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가서 계속 이 학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깨달아서 열심히 하면 오르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이한테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잘 봤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나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정말 지속적으로 하락해요.
그 낙생이나 중앙 같은데 아니면 대진 같은데 간 학생들이 중간까지 잘 보고 여름방학 때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2학기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애들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빡센 작업인데 중요한 거는 계속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방법을 숙지한 걸 계속 공부량을 더 늘려야 2학년부터 되고 2학년은 1학년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점수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고2, 고3 시험은 이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있고요. 시험 얘기를 좀 드릴게요. 많이 써있긴 한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데는 전국연합 기출 문제를 학교 프린트로 해서 나온다. 그리고 EBS 고난도 개정판은 여전히 유효하게 학교들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EBS 고난도가 2018년에 나왔는데 문제를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으니까 교재를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개정판이 나오니까 학교 프린트에 개정판 문제에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전체의 핵심은 일단 기본은 자유스토리, 전국연합 기출이랑 EBS 고난도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을 정말로 지속적으로 정말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명 보내면 꼭 한 명이 작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틀리던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 그런 거였어요. 학원 시험을 제일 먼저 1등 안에 걔가 작살날 확률이 제일 커요. 학원에서 시험 제일 잘 봐요. 제일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한두 개까지 예를 들어서 막 서너 개에서 한두 개 틀리는 수준의 애들까지 간 상위권 애들이 공부량 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피치를 올렸을 때 딱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돼요. 암기 과목 같은 게 이제 하면 되고 수학은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와서 시험이라도 봐라. 와서 시험이라도 봐라. 제발. 얘기하고 어머님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오라고 닥달하게 뻔하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따로 연락이 와요. 애가 암기 과목이 급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서. 안 돼요. 죽어도 봐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 이 학교, 늘푸른고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냥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앙고가 올해 지원자가 낙생이 지금 지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정말 특이한 현상인데 지금 순회 중에 낙생고 지원자가 4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대진 이만큼 지원하고 낙생 지원하면 낙생 지원자 빼고 대진이 좀 뜨면 대진 많이 가고 중앙이 뜨면 중앙 많이 가는데 지금 현재는 낙생 지원자 확 줄고 외대보고나 특목고 쓴 애들은 다 이지방 대진고 넣고 나머지 애들은 다 중앙 썼어요. 저희 반 남자애들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중앙고를 썼어요. 그럼 중앙고가 쉬운 학교냐? 아닌데 전 말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애들이 지금 중앙고 1학년이 되게 잘하거든요. 2학년 올라간 애들이. 아마 지금 1학년 가도 잘할 거고 얘네들이 아마 실적을 많이 낼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래서 시험을 어렵게 내고 있어요. 올해 1학기 기말 시험은 중간보다는 좀 쉽게 냈어요. 중간 때 약간 오버했다 애들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시험은 아까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똑같이 내지 않고 변형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정말 잘하고 머리도 좀 있고 하는 애들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험이에요. 시간도 부족하고 어렵고 변형도 많이 했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는데 그럼 앞에 애들은 또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회고가 가끔 어렵게 내더니 이번 연도 1년 내내 되게 쉽게 나왔어요. 제가 쉽게 나왔다는 얘기는 순회고는 이것까지 안 풀고 쌤만 주구장창 한 5번 풀어도 90점 이상 나왔어요. 순회고 얘기예요. 순회고.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대진고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대진고 올해 1학년이 자원이 좀 안 좋았는지 대진고가 계속 어렵게 나오고 계산 까다롭게 나오는데 올해 1년 내내 무난하게 대신에 이제 교재가 바뀌었죠. 고난도 교재로 바뀌어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 속도로 가면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난도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대진고는 막 첫 장부터 어렵게 내고 계산 복잡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여기서 변형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같이 계속 나온다는 장담은 못해요. 근데 올해같이 대진고 1학년이 나오면 순회고 간 아이가 대진고에서 요거 열심히 풀면 점수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쉽게 나왔어요. 지금 예전에 비슷하게 어렵게 나오는 거에서 여기 더 어려워졌고요. 여긴 좀 내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솔고는 그냥 좀 쉽게 내기고 있어요. 가끔 어렵게 내지만 분당고 살짝 어려워지는데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좀 킬러라고 하는 문제를 학교 프린트에서 단원당 한 2문제씩 넣어놓는데 그거 한 2-3문제, 4문제 이렇게 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회고는 그마저도 안 내더라고요. 이번 연도는. 영덕도 이제 고난도에서 욜로 바꿔서 갔는데 영덕의 특징은 그거예요. 아주 킬러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거는 만약 교재에 있더라도 시험 범위에서 제외예요. 애들이 여자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대신에 짜잘한, 그러니까 최상위권 문제를 안 내고 요 있는 거를 좀 짜잘하게 방인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뭐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덕은 변형은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문제수를 많이 넣고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여자애들이 그냥 치열하게 박 터지게 계산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많이 쉬워졌다고 해도 여기는 원래 워낙 빡세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뭐 아실 것 같아요. 가끔 쉽게 냈던 거는 한 번 쉽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 혼났다고 들었어요. 잘못 내가지고. 여기가 요새 약간 미쳐가지고 늘 그런 거가 2학년, 1학년 공이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이 특히나 1등으로 어려워요. 고2 가면 화학 제일 어렵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는 애들은 과학 다 해야 돼서, 과학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이제 이런 데 있죠. 뭐, 외고는 얘기 안 해도 될 거.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은 이렇고요. 2학년은 여기 전체의 핵심은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이 극심하게 부족해요. 문제 나오는 곳은 수원 수투의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추가적으로 약간 애들이 안 푼 거 내려고 하면 특정 교재를 돌아가면서 내긴 해요. 특정 교재라고 하면 뭐 강남의 기출 나왔던 것도 있지만 뭐 내신 고책이나 블랙라벨 실력 정석, 뭐 최강 TOT, 뭐 절대 등급 하이엔드, 하이퍼 531 이런 걸 돌아가면서 내거든요. 그럼 애들이 요새는 그 콴다 아시죠? 콴다라고 앱이 있어요. 이렇게 찍으면 문제 해설이 나오면서 출처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지 나오면 다 찍어봐요. 오늘은 어디서 나왔네?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전에 듣고 저도 보는 정보에 의하면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고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인 하이엔드에서 하나 내고 어려운 거를 여기서 절대급 내고 여기는 하이퍼 531 내면 그럼 그걸 다 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가 메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참 어려워서 참 힘든 그건데 좀 빨리 풀고 미리 준비한 애들은 이제 거기까지 풀고 가거나 아니면 그날 가서 이제 푸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원은 그러니까 1학기 시험은 그러니까 고2 같은 경우 수원이 1학기 때 보고 수투가 2학기 때 보거든요. 수원은 수능 기출이 쌓인 게 좀 적어요. 적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 수능 소매로 들어간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양산되지만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수원은 문제가 짧은 대신에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 부족은 덜하고 문제가 좀 낯선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수원은 어렵게 내면 애들이 못 풀어요. 그렇지만 시간 부족은 뭐 어차피 시간이 분명 고등학교 시험 다 그렇지만 그렇진 않은데 수투 가잖아요. 그 미적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는 특히나 다항함수 미적분은 지난 30년 동안 수능 범위여서 나올 문제가 다 양산이 되어 있어서 거기 다 아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시간이 극심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저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2학년 중간고 시험 문제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거 시간 내에 다 못 푼다. 다 아는 문제라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와서 풀어서 100점 나온 선생님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내요. 왜냐면 수능에서 킬러라고 지목됐던 한 문제 푸는데 30분씩 걸린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한 6문제, 7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준킬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이제 암기라고 외워서 들어가서 풀어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나오는 문제 출처는 수능 평가원 기출이다. 두 번째,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거의 협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군요. 일단 저는 사실을 전달드리고 있는 거니까. 고3 내신은 좀 편해집니다. 내신으로 따지면 2-2,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기말이 과학, 수학, 공이 가장 어렵고 가장 빡세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학년 가면 일단 수능 체제로 바뀌면서 학교 전체 시험이 수능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암기하거나 이제 이런 건 줄고 보통은 보는데, 물론 뭐 투과목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연계교재 들어보셨죠? EBS에서 나오거든요. 문제가, 더러워요. 더럽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더럽고 대신에 문제 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이때는 좋은 문제 낼 때는 중간고도 변형 많이 안 해요. 계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보통 고2, 고3 올라갈 때 제가 특강할 때는 수능 준비를 병행하면서 이거는 가볍게 풀고 시험 때 가서 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해서 별로 내신 이슈는 많이 없어지지만 문제 나오는 소스는 평가원 기출, 뭐 올해 모의고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핫한 요새 중간고 같은 경우는 고2 시험, 이번에 고2 시험이 12월 며칠 날 있었잖아요. 11월 15일인가 6일날 봤던 수능에 나왔던 마지막 30번 문제 교육부에서는 킬러 아니라고 그러고 뉴스에서는 킬러라고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도 나왔어요. 그 문제도 학교 프린트에 내가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시의적절하게 올해 보는 모의고사도 계속 뽑아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그런 게 고2나 고3을 이런 걸 풀리려면 아까 얘기했던 전 단계 준비가 다 된 아이들만 풀릴 수 있어요.
만약 그 전 단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를 꺼내 들지도 못해요. 일단 이거부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좀 수월하지만 계산이 좀 복잡하다. 고3은 일단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수능은 이거 영상 올라가면 안 될 텐데 똑같이 나왔어요. 킬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전 좀 기대를 했어요. 저희 반 고3 올라가는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이 저희 반에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15명 학부모님이랑 제가 이번에 큰 설명회 하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15번 상담을 다 했거든요. 제가 오전에 가서 커피숍에서 전화하고 주말에 가서 집에서 전화하고 했었는데 그 전화하기 전에 수능 보기 전에 상담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킬러를 안 나오게 된다면 킬러가 확 줄면 얘네들 전략을 바꿔서 제일 어려운 킬러는 좀 빼고 준 킬러 연습을 시키는 걸로 체제를 전환하겠다. 근데 이번에 전화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 문제가 어려웠고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근데 더 힘들어졌어요. 킬러가 항상 얘기해요. 예전 킬러가 이건데 최근에 이렇게 킬러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준 킬러가 옛날에 그 문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반을 떼어서 요만큼을 하고 여기를 내린 형태거든요. 이렇게 1년 동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가 이제 나라에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일로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쌤만 열심히 풀고 모의고사 기출 쉬운 것만 풀고 가가지고 뒤에 2문제, 3문제 버리고 푸는 전략 가능했는데 지금 안 돼요. 지금은 이 킬러 있는 거 한두 개 버리더라도 여기를 풀려면 꽤 고난도의 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 형태고 저는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한마디 하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진행 상황으로는 바뀐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고난도 문장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고 중상 문항이 돼서 이게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이 중상 난이도가 아까 얘기했던 실력 분석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는 보통 공통문항은 난이도 조절이 없기 때문에 다 쉽게 낸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미적분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3개, 2개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 자체가 1등급이 나오려면 이제 거의 지금 84 얼마였지? 마지막 나온 걸 확정을 못했는데 그럼 한 4개? 4개 정도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라고 하면 공통문항 제일 마지막 거 하나 버리고 거기 앞에 하나 틀리고 미적분에서 2개 틀리면 1등급인 거예요. 그게 1등급 끝자락이죠. 1등급 안에도 이제 표점이 갈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수학 공부는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많이, 이 얘기를 아까 제가 미리 마음 성급해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쭉 앞에서부터 이제 리뷰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강의반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그거예요. 입학전 겨울방학에는 이 다른 모든 거 하기 전에 일단은 중간고사 기출이 본인이 한두 개 정도 나와야 돼요. 본인 관련 학교가. 이게 왜 1, 2월에 돼야 되냐면 3월 들어가기 전에 2월 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 교복 맞추시러 가시고 애들끼리 이제 어느 학교 됐으니까 지들끼리 모임도 갖고 뭐 학교 들어가면 뭐 동아리를 들어가는 말에 선배들이 밥도 사고 이러면 3월에 공부 하나도 못해요. 3월에 학원도 잘 안 와요. 졸리고 뭐 힘들고. 중학교 이제 중3이 거의 고3 끝난 것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거의 준 백수랑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뭐 학교 오늘 안 가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안 가도 되고, 뭐 옛날에는 막 영화도 틀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다 고1 딱 들어가서 교복 딱 입고 고등학교 가서 뭐 떨어지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3월에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 중간고사, 이 수학뿐만 아니에요. 수학이랑 과학이랑 좀 맞추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막 동아리 가네 뭐네 하고 있다가 딱 중간고사 딱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 잘 보려면 이걸 하시고 일단은 중간고사 여력이 되면 1년치 고등수학을 준비를 하셔도 돼요. 더 여력이 되면 수원수투를 하는데 이건 되게 쉽지 않아요. 저도 중학생이 수원수 아까 말씀드렸던 고3급 평가원 기출 다 풀고 보낸 애들이 1년에 보통 1명 정도 나올 거면 하거든요. 보통 그런 애들은 낙생을 갔어요. 그리고 낙생 가서 되게 고생을 했죠. 왜냐면 낙생 대부분 그러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자신 있게 보내도 참 이만큼 하고 가도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안 하고 가셔도 돼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제 얘기는 요거 잘해서 1학년 잘 보내면 또 열심히 하면 2학년 보낼 기회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애들이 분당 애들이 하고 있다 이제 이걸 들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그리고 이거 아시면 학기 중에는 고능 가면 선행 같은 거 잘 못해요. 진짜 시험 공부하기도 바빠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 거 다시 회복해가지고 기억도 올려서 아까 저기까지 가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학기 끝나고 중간고사 딱 끝나고 기말고사 했을 때 바로 자유 풀자 그러면 자유 풀 수 있는 애들도 있는데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몰라요. 다시 쌤부터 하는 애들 많거든요. 쌤하고 자위 풀고 저 프린트 풀고 기출 풀면 이거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같은 경우를 하시는 거는 진짜 방학 때 겨울방학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는 계속 그냥 시험 준비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학년 시험 교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유스러운 전국연합 기출, EBS 권한도지. 빨간 게 보통 학교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나마 심화 교재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 단계로 연습하는 교재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습하는 거고 처음 시작은 기본 정석 쌤 하셔도 되고 쌤만 하셔도 돼요. 요새는 정석 좋아하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데서. 그래서 쌤으로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실력 정석의 힘을 믿으니까 저학년들 좀 시키는 거고 요 두 개가 메인이다. 최근 경향으로 심화 교재 나온 건 요거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교재는 매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은 요거는 지난 한 5년 동안 안 바뀐 거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과서 단원 문제랑 학교 프린트 이런 건 다 기본이에요. 부교재랑.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 빨간 거랑 여기 있는 여기가 가장 기본으로 해서 기출문제 연습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이 이렇고요. 첫 시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려있지만 기본이 이거고 너무 강조를 많이 드리죠. 사실 중3 학부모들이 많이 오실 줄 알고 많이 써놨는데 그렇지만 고등 1학년 중에 난이도는 제일 쉬운 편이라는 거. 그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애들 요거 잘 못하는데 이 점수 반영 되게 커요. 저희 반에 시험을 되게 잘 본 애가 있는데 1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반 70%가 수행평가 만점을 받는데 본인은 틀렸더라고요. 수행평가를 2점 깎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그게 한 8점, 10점 효과가 나와요. 왜냐면 30%, 40% 막 이렇게 넣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비중이 커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또 이렇게 시험 같지도 않게 보잖아요. 그냥 대충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2점 깎이면 시험 가가지고 그 힘들게 얻은 2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쓰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가면 2학기 시험 대비만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이때 만약에 난 선행이 너무 안 돼 있어. 난 수원을 미리 할 거야, 미적분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저랑 같이 아니면 저희 학원과 같이 거의 방학 내내 수학학원에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기껏해 3주 반이에요. 물론 기말고사 끝나고 8월 말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뽑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얘기고 대부분은 2학기 시험 대비가 일단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여기서 만약에 네가 수원을 하고 싶으면 주말에 따로 가서 하거든지 이렇게 해라. 왜냐면 이게 병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핵심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고등수학 준비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1학년 겨울방학인데 이게 지금 되게 웃기잖아요. 1학년 겨울방학이면 고등학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때 수능 문제 나온 걸 다 풀어야 돼요. 이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2학년 시험부터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어떻게 보내요?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는 2년제라고 얘기를 해요. 3학년은 가서 수능 준비하면서 그냥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결국은 2학년 때까지가 거의 다 자기가 나오거든요. 학종으로 갈지, 학종 잘 못 가지만 이제 수능연수 갈지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이 중3 겨울방학과 준비하는 거랑 그거고 이때 고2 1학기 때 보는 시험, 2학기 때 보는 시험 이거를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수능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뒤에 공동 강의원도 여는 이유가 이제 이거거죠. 양도 많고 어렵고요. 시간도 부족하고 여기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존감이 까여가지고 보통 이제 내신 접는 애들이 많은데 잘 다독여서 가야 돼요. 왜냐면 내신을 그렇게 해서 접어라, 너는 수능한다 그러면 넌 학교에서 뭐 쓸데없는 거 하고 내신도 필요 없는 그거 안 하고 수능 하자 그래서 하면 다음날부터 가가지고 수능 되게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건 똑같은데 시간이 부족할 때 거기서 짬내서 더 하는 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신 시험 때 진짜 시험이라서 폭발적으로 공부하는 양이 1학년, 2학년이 쌓여야 수능 대비가 돼요. 그게 다 국영수 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정시를 감안하고 수능연수를 감안하고 가르치지만 제 입에서 너는 정시해란 얘기는 고3 가야 나와요. 고3 가기 전까지는 일단 내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학년 교재는 비슷하긴 하지만 요게 단순 전국연합이 아니라 수능평가원 기출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더 재밌진 않죠. 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왜 밀렸을까요? 여기 문제가 여기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이게 수투, 자이, 수학투, 전국연합 수능평가원을 다 강의로 해서 풀고 나서 좀 잘해서 복습 잘 된 애들은 이거 한 번 풀렸거든요. 이때는 질문이 없어요. 이거보다 쉬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의로 하는 게 낫고 강의를 하는 거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1부터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겠어요. 30년치 수능 문제가 다 쌓여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디서 낼지 모르는 거라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보고 있는 모의고사도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책은 전년도 수능 문제까지 수록이 돼 있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2학년을 가는 동안에 고3에 계속, 고3, 고2가 모의고사 계속 보잖아요. 그럼 거기 문제 있는 것도 학교 시험에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속 봐야 된다는 거. 네. 기출문제는 뭐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1학년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안 보면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원이에요. 만약 수원을 안 하시는 학생이 있다면 수원 나갈 때 고등수학보다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중학교부터 허들이 높다고 해도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방정식, 함수. 지금 수원 개정될 때 저는 그때도 선생님들이랑 얘기한 건데 애들이 가장 못하고 어려운 것들만 다 폭탄처럼 모아놨어요. 상학함수, 수열, 지수로그 함수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힘들어 하더라도 좀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복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되고 수투는 그 미적분의 옛날 그 이과에 들어있던 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수투를 처음 배울 때는 보통 수원보다는 좀 편해해요. 연결성이 있는 학문이라 쭉 이어지긴 하거든요. 뭐 그 정도 좀 알아주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킬러 문제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름방학은 2학기 시험 대비하기도 바쁩니다. 이때 다른 걸 하자 그러면 전 혼내요. 이게 수투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평가원 기출이. 조금 빡센 문제는 제가 앞에서 강의로 해서라도 20분씩 걸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쭈루룩 해서 그냥 같이 때려서 내요. 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당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다 같이 시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건지. 저는 제가 시간 안에 못 풀 것 같거든요. 너무 잔인한 시험이죠. 근데 그 선생님들을 위한 변명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내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 남아져요. 또. 여기 애들 공부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다 마서 어쨌든 간에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면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그걸 다 맞출 방법을 고안해서 시켜가지고 가서 다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분당의 학원이 저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앞대가리는 가서 다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이게 점점 더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 실력이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앞대가리를 가르기 위해서 밑에 애들이 점수가 난장판이에요. 중앙 같은 경우도 앞대가리 되게 잘하는 애들 막 90점, 80점 있죠. 대부분의 애들이 다 30점, 40점 이하예요. 그럼 30점, 40점 하는 애들이 옛날에 이거 안 푸는 애들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문제를 나중에 풀어본 느낌이 좀 옵니다. 제가 협박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 진짜 되게 담백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겨울방학은 고3에 대한 얘기니까 고3 학부모님은 안 계시죠? 네, 그거는 제가 그럼 뭐 따로 저희 반은 상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마무리하고 정민철 쌤이 이제 잠깐 이제 예비고1 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커리큘럼이 방학이 이렇습니다. 예비고2 같은 경우는 제가 월수금 수업을 하고요. 6시에서 8시 잡아놨는데 지금 아이들이랑 4시랑 6시, 8시 싸우고 있어요. 뭐 6시, 8시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방학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은 1학기에 보는 수원 심화 강의를 해요. 수원 심화 강의라고 하면 그 수능 평가원 있는 거를 어려운 걸 모아서 일주일에 2번씩은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강의식으로 해요. 자료 주고.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지금 저희 반 고2 애들이 다 센이랑 자이로 지금 심화 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험 끝나고 와서 지금 자주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고 근데 그걸 하면서 자이 같은 경우는 계속 숙제로 복습을 할 거예요. 자이 복습하면서 저는 심화 풀고 심화 복습시키고 수원을 해보고요. 나머지 하루는 빼서 그건 학생마다 다를 것 같아요. 수투를 뭐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수투를 심화를 하는 학생도 있고 다른 애들은 미적만 하고 이제 그거는 개별 수업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 고2 올라간 애들은 일주일에 3번 중에 2번은 제가 수원 심화 그 자의를 풀릴 거고 하나는 개별 수업으로 아이들 맞춤 강의를 할 거고 중간에 필요한 기하나 확통 같은 거 필요하면 따로 해줄 생각이고요. 이 강의는 학기 중에 가면 지금 이것도 좀 고민 중이에요. 6시, 10시를 할지 7시, 10시를 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시험 보는 시간을 따로 뺄지. 근데 이때 가면 그 지금 현 고2 애들이 한 것처럼 기출 모의사 풀고 심화 강의하고 오답하고 이제 보통 교재는 이렇게 되고요. 보통 이 아이들은 2번 하면 토요일에 클리닉은 나온 애들이 있고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오답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쭉 이어서 얘네들은 쭉 이어서 고3 강의까지 계속 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년 고2, 고3은 이렇게 모집해서 계속 가서 고3 끝까지 제가 고3 끝까지 가는 의미는 수리 논술도 하고 뭐 모임 면접도 하고 다 해요.
올해 고3 끝난 애들도 수능 끝나고 나서 2주 동안 오전에 저랑 나와서 수련논술 했었고, 중간에 수련논술, 이 아이들이 학기 중이나 아니면 방학 때 수련논술 한다 그러면 제가 숙제 내줘가지고 첨삭도 해줄 생각이에요. 고3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근데 고2는 아마 없을 거예요. 고3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강의는 전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고3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근데 고3은 이어지면 이렇게 하면, 원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강의만 하고 테마 문제를 주고, 그 다음 자기 주도로 했었는데, 고3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 정시가 중요해서 지금 2번을 뺐거든요. 학기 중에도 아마 2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심화 풀고, 모의고사 보고, 심화 풀고. 이 모의고사 고3을 푸는 게 1년 동안 풀면 애들이 등급이 좀, 6월 정도 되면 나와요. 6월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고3 애들이 3월에나 5월에 바로 등급을 뽑긴 쉽지 않고요. 수험수 연습이 좀 안 돼가지고. 이 등급을 좀 뽑으려면,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내신도 공부하고 심화 풀고 기출 연습을 많이 해야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수능 있는 거 나온 거 풀고 나서 이 모의고사를 또 본인 연습을 많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할 수는 없고 제가 일주일에 한 2개씩 계속 꾸준히 시켰더니 1년 시키면 한 6월, 7월 되면 이제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 안 보였어요. 예전에 미적 기하까지 다 해야 될 땐 고3은 어차피 안 보였거든요. 재수생만. 그래서 그냥 저는 학종 주력하고 재수시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되더라고요. 올해 제가 고3에 그래서 1등급이 학원에 꽤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어려워서 많이 틀려도 나와서 그런지 아무튼 나왔어요. 4개, 3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민철쌤이 이제 예비 고1반 설명 드릴 건데 하고 끝나고 질의응답 하거나 개별적으로 상담 필요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추운데. 네. 제가 너무 길게 했군요. 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정민철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예비고1 강의식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뒷부분에는 이제 학년에 상관없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 있다 보니까, 혹시 어린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이걸 잘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학생들한테 조금 더 컸을 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애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내정초 나왔고요. 내정중 낙생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동네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뭐 낙생고 시험 문제 엄청 어렵다라고 했는데 제가 입학해서 시험 볼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닐 학년부터 좀 성과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 후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중전공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고1 강의식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이랑 학기 중 계획,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예비고1 학생들 지금 저희 반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시간표로 시작이 되면은 이제 4명에서 5명이 추가가 돼서 8, 9명 정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수원 수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은 대신 성취율을 제가 한 20%에서 한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처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등수학 수상하랑 그 다음에 수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등수학이랑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가 처음 들어본 내용들만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어차피 성취율을 그렇게 높지 않게 그냥 이게 뭐구나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다시 방학이 시작되면 제가 수원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2달 동안에 지수부터 수열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에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문제도 좀 같이 많이 풀어볼 거고요. 제가 보통은 수상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수상하 같은 경우는 내용 설명을 하고 일단 문제 풀어와 그러고 모르는 걸 질문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합니다. 설명을 해놓고 문제도 몇 개는 대표 문제를 같이 풀어줘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해주면은 애들이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문제도 좀 풀어보고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반복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취율을 한 6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도 반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한 번에서
뭐 20, 30%, 그 다음에서 한 60%, 그 다음에서 7, 80% 이렇게 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방학 동안에는 성취율을 한 6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비 고1이다 보니까 물론 선행도 중요하지만 현행도 중요하겠죠. 당장 다음 학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상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4시간 중에 2시간은 그렇게 선행을 진행을 할 거고 남은 2시간은 수상, 센을 반복을 시킬 겁니다. 저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센 B단계만이라도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은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웬만한 이제 학교에서의 기출 문제들은 그래도 못해도 한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저희 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놨던 게 쌤 B만 주장창 풀릴 거다. 심지어 최소한 3번은 풀릴 거다. 제가 미리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해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숙제도 많아질 거고 반복도 많이 하면서 푸는 속도도 늘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그런 연습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일단 정규 수업 시간 자체가 화학, 목 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방학 시간 중에는 11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 중간에 점심시간 주고, 그 다음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끊어서 갈 겁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을 준 이유가 처음에 11시에 등원한다라고 저기는 써져 있긴 한데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새로 들어올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9시에 부를 겁니다. 그래서 9시에 불러가지고 자습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부터 수업을 할 거라서 아마 듣게 되면 9시부터 이제 4시까지 좀 하루 종일 학원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9시에 와서는 뭘 할 거냐라고 하면은 학교 최근 기출문제들을 풀릴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은 그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오답하고 그 다음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아무래도 예비 고1이다 보니까 중요 과목, 특히 수학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화목만 수업을 하면 되냐? 보통 수학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간격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화목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간격이 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가능합니다. 5주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 5회 수업을 할 건데 그 중에 월수금 같은 경우는 따로 개별 지도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의스토리나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각 학교별 부교재 문제 푸는 걸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목적은 결국 수상이 메인으로 하긴 할 거지만 혹시 가능하면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하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볼 건데 어쨌든 목적은 저는 수능 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서 수시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도 수능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시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도 너무 많은 선행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적절한 선행을 해가면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도 다시 한번 계속 다져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보니까 수능 대비 목적으로 얘네들을 풀릴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반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한테도 제가 이번 방학 때 수1에 대해서 당연히 수업을 할 거지만은 수상하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만큼 수상하에 대한 기초는 항상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수능에서 수원 수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도 선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학기 중에는 그러면 이제 방학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다른 과목 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을 일부러 1시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에 좀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과목에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라라는 뜻으로 1시간 자습시키고 3시간 동안 수업해서 보통 저 1시간 동안에도 아마 기출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에 좀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수능 봤을 때도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보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방학 동안 배웠던 수원 복습을 다시 한번 시키면서 수투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조금씩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투 같은 경우는 저건 급하지 않게 할 거예요. 천천히 틈 나는 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반복 복습을 시킬 거고요. 일단 목적은 내신 대비 기출을 반복을 많이 시키는 게 제 목적이라서 기출 많이 풀고 시험 연습 많이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학년에 상관없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공부했던 방법의 첫 번째 타이틀 규칙적, 그 다음 계획적, 세 번째 반복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라. 그러면 뭐가 규칙적이냐? 제가 말씀드린 건 규칙적인 생활인 거고요. 그 다음 계획적인 거는 계획적으로 공부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반복적으로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란 게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생활을 했냐면, 아침에 5시 반에 기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낙생고는 일정 성적 이상 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7시까지 강제 등교해요. 그래서 7시부터 학교에서 강제로 자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곳이 오리역이었어가지고 셔틀을 타고 가야 되다 보니까 6시에 무조건 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 전 5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세수라도 하고 가겠죠.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학교로 출발을 해서 7시 도착해서 그때부터 자습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7시 자습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1년 동안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 욕 많이 했습니다. 7시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졸려서 눈이 도저히 떠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욕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맨날 뭐 강제로 혼나기도 하고 깨워가지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딱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그때 왜 그렇게 시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1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몸에 그게 습관이 배기 시작을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 시간에 드디어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부터 뭐 국어책도 읽어보고 뭐 영어 지문도 외워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좀 좋아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7시에 가서 무조건 수학 문제만 풀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졸리니까. 근데 그 후부터는 이제 다른 과목들도 가능해졌던 거죠. 자, 그 후에 그럼 점심시간 때는 뭐 했냐면 점심을 정말 빨리 먹었습니다. 물론 빨리 먹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시간이 아까워서요. 왜 시간이 아까웠냐라고 말씀드리면 20분 자려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점심시간에 먹고 산책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원래 어렸을 때 되게 말랐어가지고 많이 먹지도 않고 그냥 바로 교실에 들어와서 엎드려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제가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어가지고 그 점심시간 딱 20분만, 대신에 30분을 넘기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그 과학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기사에서 봤는데 30분 이상을 자게 되면 뇌파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파가 바뀌면은 그때부터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강제로 깨어나면 오히려 생활 리듬이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딱 20분만 자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알람 맞춰놓고 20분 잤습니다. 근데 20분 맞춰놓고 그냥 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제가 저희 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저를 미친놈 보듯이 쳐다보는데, 영어 듣기 평가를 귀에다 꽂아놓고 잤어요. 당연히 잠들면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죠. 근데 그렇게라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무 효과를 몰랐는데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듣기 평가가 되게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그걸 듣다 보니까 뭔가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으면 굉장히 잘 들리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 안 들릴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하니까 습관적으로 그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그 영어 발음에도 익숙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생고는 아침에만 자습이 의무가 아니라 야자도 의무로 했었어가지고 저녁 석식 먹고, 마찬가지로 석식도 굉장히 빨리 먹었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20분 잤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야자 끝나고 집에 와서 그럼 몇 시에 자냐? 보통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요새 자는 시간 물어보면 2시, 3시가 거의 기본이에요. 뭐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숙제하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저는 무조건 12시 반에서 1시엔 잤습니다. 왜냐하면 1시에 자도 다음날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면 4시간 반밖에 못 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5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만 자도 그걸 만약에 규칙적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난 분명히 버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날은 2, 3시에 잤다가 급하다고 2, 3시에 잤다가 어느 날은 뭐 또 일찍 잤다 이래버리면 몸이 못 버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음날 뭐 수행평가 있으면은 당연히 야자 시간에 그걸 끝냈던 거고, 숙제가 있어도 그날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끝내놓고 1시에는 무조건 자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잠을 저렇게 자서 3년 내내 저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내내 하루에 자는 시간이 4시간 반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을 하고, 그럼 고3 때는 뭐가 달라지느냐? 딱 추가된 게 이게 다예요. 고3 때는 학교를 가게 되면은 물론 수업을 하시겠지만은 자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즉 7시에 등교를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국어 공부였어요. 왜냐? 수능 시간에 그 시간에 국어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한 10시쯤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수학 공부. 그때가 수능에서 수학 볼 시간이니까. 그리고 점심 먹고 마찬가지로 영어, 그 다음 과탐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를 1년 내내 이 생활을 했더니 애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냐? 기계처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그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 되게 보수적으로 저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해서 하는 게 최고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도 이거를 저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EBS나 이런 걸 보고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에서 저도 이제 제가 맞는 거를 이제 찾아 놓은 건데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 때. 제가 3년 동안 감기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릴 것 같으면 좀 깡으로 버텼죠. 아, 나는 감기 안 걸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그러고 버텼던 건데 수능날, 수능 보기 한 3일 전에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한계가 다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감기였냐라고 하면 차라리 뭐 콧물이 난다던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수능 감독관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탕을 계속 입에 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침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침도 계속 하는 상태고 몸도 컨디션도 떨어진 상태인데 허리도 3년 내내 앉아만 있으니까 허리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파스를 4개를 붙이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일단 국어 보고 수학을 보고 났더니 제가 봤을 때가 09년도 수능인데 그때가 불수능이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난리가 났었죠. 그때 뭐 1등급 커트가 뭐 한 70몇 점 이랬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영어 보고 나서 이제 과탐을 봐야 되는데 과탐을 2시간 동안 그때는 봤었는데 딱 시작을 하는 순간 허리에서 통증이 시작이 되면서 도저히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시작은 했잖아요. 본능적으로 푸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풀고 한 장을 딱 넘겨서 절반을 풀고 나서 갑자기 이제 딱 11번 문제를 푸는 순간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일단 다 풀자 하고 풀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다 맞았더라고요. 실제로도 채점을 나중에 해봤을 때도 뒤에서 하나 틀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날에 가서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제가 저희 반 친구들한테 정말 강조 많이 하는 건데 잘 안 들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좀 저기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고 이제 서울에서 수업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걸 얘기를 해주고 이걸 진짜로 따라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대학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일단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공부에 방해가 안 되고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효율도 더 좋아진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때쯤부터는 이렇게 한번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자녀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획적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요즘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특히 많이 그러긴 하는데 오늘은 뭐 과학 끝내야 돼. 오늘은 뭐 사회를 끝내야 돼. 오늘은 수학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무조건 공부는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뭐 속된 말로 하나만 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그 예시로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위클리 플래너, 그러니까 주간 계획 그 플래너를 사가지고 저는 진짜 딱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계획은 매주 일요일만 잡았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저녁에 계획을 월요일에서 토요일 것까지만, 즉 일요일은 비워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계획을 세우는 규칙이 뭐였냐면 같은 과목은 연속적이지 않게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수학을 할 거면 다음날 이틀 후에 수학, 또 그 이틀 후에 수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학, 영어 뭐 이렇게 반복되게 그렇게 해서 같은 과목이 연속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이랑 싫어하는 과목을 조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학, 과학은 좋아했지만은 영어, 국어 싫어했거든요. 근데 영어, 국어를 하루에 몰아놓으면은 그날은 그냥 하루가 싫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국어랑 수학, 과학이랑 하나씩 조합을 해놨던 거죠. 그래야지 내가 싫어하는 거 먼저 하다가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나마 좋아하는 과목들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 시간을 채워놨던 거고요. 그러면 일요일에는 뭘 했냐? 바로 마무리 못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잖아요. 뭐 내신에서 갑자기 뭐 수행평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숙제가 많이 나온다던가 하면은 제 계획에 맞지 않게 공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요일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 이렇게 건너뛰어 놓고 국어 조합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해놓고 밑에 수행평가도 뭐 하는지 써놨고요. 그 다음 뭐 숙제도 학교에서 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써놨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 하게 되면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다 지웠어요. 근데 못한 것들은 남아있죠.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 것까지만 해놨던 건데 이렇게 지우고 나서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기 보면 물리원 1단원 이거 뭐 못한 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물리원 2단원을 해야 되는데 1단원도 안 했는데 2단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단원 여기서 전부 다 수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앞에서 못한 건 뒤에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원래 써놨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일요일날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에는 아무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때 전부 다 보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세웠어요. 저도 장기 계획으로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는데 하다 보면 일주일만 세워도 계획이 틀어지는데 한 달은 더 많이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복적인 복습,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도 그렇고 과학이라는 과목도 뭐 물론 영어, 국어 전부 다 복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그 중에서도 수학이 복습이 중요한 이유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설명 듣고 이해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한 번 설명을 듣고 너 그럼 그 다음날 다시 풀어봐 하면 못 풀어요. 그럼 이틀, 그로부터 다시 이틀 후에 또 풀어봐? 또 못 풀어요. 한 일주일에 또 물어보면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왜 못 푸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거죠. 내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것을 못 풀었다 보니까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습을 하는 규칙이 뭐였냐? 보통 읽기 전에 복습을 한다. 왜냐면 까먹기 전에 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머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까먹기 전에 복습을 하려고 하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대충 보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남는 게 더 없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그때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1차 복습은 딱 이틀 후에. 그 다음 2차 복습은 1차 복습 날부터 일주일 후에. 그 다음 2주 후에, 그 다음 한 달 후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4번만 풀어보면은 완벽하게 잘 있게 돼요. 대신에 그 4번을 지금처럼 텀을 점점 늘려가면서 푸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집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냐?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벌 복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예, 오답노트를 쓴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였으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본인이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오답노트를 쓴다라고 하면 요즘 많은 친구들이 예,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찍어서 붙여요. 예, 절대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직접 다,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쓴 겁니다. 직접 다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랑 다르게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단어 몇 개 빼놔도 문장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수학은 정말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글을 읽기 싫어하니까 전부 다 스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직접 다 쓰라고 합니다. 쓰다 보면은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쓰고 그 밑에 풀이 과정 직접 적어보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오답노트를 하다 보면 밑에 풀이 과정을 다 적어놨었는데 제 풀이 과정도 있고 아니면 모범 답안에 있는 풀이 과정들도 있어요. 즉 모르는 것만 적은 게 아니라 내가 맞았지만은 나랑 풀이가 다른 거 이게 이렇게 푼 게 맞나 싶은 것들은 그런 것도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일반적인 문제집에 나온 건 다 적어서 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다 적었고 그래프도 직접 그려보고요. 대신에 이제 진짜 시험 봤던 것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봤던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잘라서 붙였죠. 왜냐면 그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학교에 모의고사 시험 보면은 내가 틀린 거 이렇게 틀린 거 표시되어 있으면 그거는 잘라 붙이면 되는데 문제는 자르고 나면 뒤에 문제가 잘려버리죠. 예, 그래서 항상 교무실 가서 무조건 하나 더 받아왔었어요. 시험 끝나면. 예, 그렇게 해서라도 오답노트를 좀 잘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고3 때 저희 반 친구들이 저한테 빌려달라고 한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예,
근데 빌려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틀려서 제가 모르는 거지 걔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복습하는 게 자기 수학 실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는데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어저께도 신규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장래희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표는 높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인서울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면은 실제로 목표 잡은 것보다 더 밑에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목표는 서울대였어요. 심지어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장래의 희망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항공기계공학부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거보다 못 갔죠. 아까 고려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그게 확실해야 내가 그걸 가지고 동기를 받는 거죠. 근데 제가 몇 번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이나 이런 걸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공부를 혼자 했었는데 그 옛날 어머님 아버님 세대처럼 정석책 펴놓고 그거를 진짜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그랬어요. 근데 고3 때 되니까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심지어 수능까지도 어렵게 나와버렸어가지고 학교에서 비상이 걸린 거죠. 어떻게든 대학은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수시를 그때 이제 서강대에서 갑자기 수시도 추가 모집을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라도 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딱 했던 말이 뭐였냐면 스카이 아니면 안 간다고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마인드 자체가 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사람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반 고등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나한테 배우면서 재수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재수하면 되죠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진짜로 재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반도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애초에 공부하는 태도 자체가 재수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선생님한테 스카이 아니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너 그럼 대학 안 가고 어떡할래? 그랬더니 차라리 다른 학교 가서 등록금 쓸 바에는 그냥 돈을 벌겠다고 기술을 배워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런 깡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동기부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목표가 뭔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떤 동기부여로 공부를 했냐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이제 형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진짜 원룸에서 4인 가족이 살았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첫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되게 엄격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차가운 인상이시기도 했고 근데 동생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었어가지고 동생은 항상 웃으면서 보시는데 저한테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저한테 붙잡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로 방에서 우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미안할 일이 아닌데 그동안 내가 받은 것도 있고 미안할 일이 아닌데 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에 그때 한참 또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좀 이제 중2병 때문에 화가 확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막말로 내가 체육을 잘한다든가 뭐 미술, 예체능 관련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길로 갔겠죠.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배우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끼가 있어서 연예인을 한다?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머리 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를 나와서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스카이라는 학벌을 달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나를 무시는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그걸 군대 가서도 많이 느꼈어요. 정말 군대도 대학교 1학년 졸업 딱 끝나고 입대를 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그냥 아는 게 없는 기껏해야 21살짜리 애인데 군대에서 갑자기 너 나와 이러더니 저보고는 다른 애들 다 떼양 빼서 삽질하고 있는데 저보고는 컴퓨터로 이것 좀 하래요. 똑같이 못하는 건 매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대우들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대학이라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가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구체적으로 뭐 내가 지금부터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희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뭘 위해 공부를 할지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뭐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랑 헤어지게 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목표가 뭔지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 친구들이랑 면담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정말로 학생들 다 같이 있을 때도 그냥 한 번씩 물어봐요. 이번에 뭐 하고 싶은 게 생겼니? 근데 실제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목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열심히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대진고에서 뭐 전교 2, 3등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목표가 바뀌었대요. 뭔데? 그랬더니 뭐 이렇게 직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바뀌었어? 괜찮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원래는 자기 의대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게 하고 싶대요. 상관없다고. 네 인생이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데 대신에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끊임없이 계속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바뀌더라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백날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얘기해봤자 애들은 못 느끼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많은 시간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조언이 필요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써놨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잔소리가 먼저 나오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너 집에서 왜 그렇게 해? 응? 네 생활 습관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냥 선생님한테 토스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최소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잔소리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이랑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의 그동안 성장 과정을 학생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깨우치는 게 있을 겁니다. 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 동생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때 형이 해줬던 얘기들이 자기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저 저희 학원의 소식은 아마 이런 데도 보셨을 텐데 학원 블로그나 아니면 밴드, 그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까지. 요새는 인스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메이저 소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주 한번 보시면 좋은 소식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